첫 번째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세 분께 지금의 한반도 평화를 이렇게 상상하기 어렵게 만드는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우택 선생님께서는 한국 국민들의 일상의 삶이 분단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연구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이혜정 교수님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미국 분야 전문가이시고요. 또 김은규 교수님은 지금 나가신 바와 같이 중국 분야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반도 위기를 진단을 어떻게 하시는지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고 중국에서는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고 그 원인이 뭐고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또 전우택 선생님께는 이런 이 오래된 이런 분단 구조에서 위기가 이렇게 고착된 이런 상황이 뭐 한국인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뭐 어떻게 우리의 의식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과 관련된 질문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5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이혜정 선생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앙대 이혜정입니다. 먼저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미리 준비된 질문은 구한말하고 비슷하다는 멘트가 있는데 박인희 교수가 그건 안 하셨고요. 그래서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구한말하고 비슷한가에 대해서는 비슷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아닌 부분은 경제적인 측면하고 국내 체제의 측면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물론 간밤에 예산안도 겨우겨우 통과되기는 했지만 상당히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민주주의가 건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구한말에 동학도 있었고 민중의 도탄에 빠진 상황하고는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고요. 비슷하다고 만약에 한다면 구한말의 조선 그 대한제국의 외교적인 중심이었던 중국이 쇠퇴하면서 중국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조공 질서에서 변방의 국가들에게 상당한 대내적인 자율권을 행사하던 시기에서 거의 직접적인 통치로 바뀐 그 조공 질서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바뀐 상황하고 현재의 상황이 조금 비슷할 수는 있겠습니다. 강대국 간의 쟁패가 있고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기보다는 역사적인 시기 구분이나 비교를 하자면 냉전이 끝난 상태에서 한국이나 미국이 가졌던 자신감이 지금은 그 근거가 없어진 게 현재 위기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에 이제 저는 미국을 주로 보고 있으니까요. 최근 뭐 어제 오늘도 계속 원고를 하나 써야 돼서 최근 한 3, 4년간 미국 의회에서 한 청문회만 이틀 동안 몇 개를 계속 돌려서 봤습니다.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첫째는 미국이 냉전이 끝난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가졌던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어떤 자신감이냐면 중국을 WTO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면 중국이 경제 발전을 지속하면서 일정하게 미국이 건설해 놓은 국제 질서, 미국 사람들 얘기로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안에 중국을 일정하게 길들일 수 있을 거다라는 게 미국 대전략의 큰 전제였습니다. 근데 이 전제가 중국에 의해서 또 미국 내부적으로 깨진 상태죠. 중국에 의해서 깨진 건 뭐 여기 김은규 교수가 훨씬 더 전문가니까 미국에 대해서 신형 대국 관계를 요구하다가 당장은 새로운 국제 관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형 국제 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능력과 야심 아니면 목표가 상당히 많이 바뀐 측면이 있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가치를 수출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고,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미중 사이의 균형이 굉장히 많이 깨진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냉전 끝난 다음에 남북한 간의 힘의 격차에 의해서 제네바 합의문을 다시 한번 봤는데요. 오늘 여기 오면서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제네바 합의문 다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흑연 감성로 대신에 이제 경수로를 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큰 북미 간의 합의의 결정적인 내용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합의가 발생하고 바로 그 제재 해제, 무역과 투자, 금융 분야의 해제부터 시작해서 그게 1단계고 2단계는 연락사무소를 하고 3단계는 국교 정상화를 한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93년, 94년의 측면만 그 제네바 합의가 왜 깨졌느냐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쌍방과실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국내의 분위기는 북한이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거로 돼 있으니까 아무튼 문구 자체로만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 가졌던 한국이나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가졌던 자신감의 근거. 일단 제네바 합의를 제대로 안 지킨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이쪽에서 안 지킨 원인은 북한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안 지킨 거고 또 하나는 북한의 핵의 위협이 없었죠. 지금과 같은 핵의 위협이 없었죠. 그래서 미중 간의 관계와 남북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자신감의 근거가 상당히 많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힘의 관계의 변화하고 한국 사회 전반의 인식의 측면하고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리가 세 개로 보면 힘과 인식과 제도의 괴리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뭐 진보라고 해도 여전히 한미동맹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공감 오면서 제가 이 통일공감포럼 웹에 나와 있는 운영 원칙의 첫 번째가 사실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한다인데 북핵 문제에 관한 사실이 과연 무엇인가 사실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는가 지금 뭐 한미 공군의 대대적인 군사훈련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중국과 북한 공군이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제주도에 있는 해군 기지까지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군사훈련을 4일부터 8일까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당장 우리가 한 게 참수 작전을 하는 부대를 만들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참수하는 부대를 북한이 만들었다. 라고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의 한반도의 상황은. 근데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것이 동맹의 당연한 군사적인 훈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상황도 거꾸로 88년 올림픽을 하기에 2달 전에 이런 군사훈련을 할 수 있었을까? 올림픽의 주인이 없어져 버려가지고요. 올림픽 88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많은 걸 했습니다. 뭐 통일부에 계신 분들이 훨씬 여기 잘 아시겠지만 공산권하고 수교나 그건 다 올림픽 때문에 한 거예요. 올림픽 열으려고. 그다음에 국내에 뭐 86년 아시안 게임 하기 위해서 통금 없앤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식으로 치면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하는 상황은 굉장히 한반도 안보에 위험한 상황인데 이것이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조차 아닌 것이 더 위험한 상황이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북미 간의 신뢰의 결여, 뭐 제네바 합의 얘기도 해주셨고요. 작은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을 상대로 뭐 한 600건이 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부재는 결국 뭐 신뢰 부재와 관련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김은교 선생님. 지금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확실히 위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위기의 근원에는 지금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한반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력 전이의 상황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한말에도 사실은 그 서구의 그 세력이
이 동아시아로 몰려오면서 기존의 동아시아에서 어떤 패권을 가지고 있던 중국과의 어떤 세력전의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저희가 국권을 상실했고, 그리고 우리의 이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동아시아에서 세력전이가 발생할 때마다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단 한 번도 우리가 피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역사가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을 분명히 그 세력전이의 상황이라고 다들 기록할 겁니다. 그 세력전이의 상황은 워낙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서 우리 한국과 같이 강대국이 아닌 국가가 거기서 어떻게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면서 번영을 추구하는가가 정말로 어려운, 그리고 그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세력전이는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것과 그리고 미국의 상대적 쇠퇴라는 두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 때문에 미국이 쇠퇴하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 스스로도 상당한 어떤 스스로의 어떤 세계의 어떤 스탠다드를 제공하는데 대단히 많은 문제점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아주 빠르게 지금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부상하고, 이게 이 두 현상이 동시에 지금 진행되면서 이 동아시아에서는 기존에 이제 지역 강대국이었던 일본을 밀어내고 중국이 바로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그 자리를 위상을 차지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역량을 지녔다고 믿었던 북한이 그 세력전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소련 혹은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과 수교해버리고, 그래서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이제 그걸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핵무장을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 핵무장이 단순히 어떤 자신의 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혹은 어떤 그 협상을 위한 그 카드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최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그걸 위협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현재 그 서방과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 질서에서 이것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 중의 하나인 그 비확산 체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것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그런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무력화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세계 패권 국가로서 혹은 미국에서 세계를 지도하는 국가로서의 어떤 그 위신과 그리고 실질적 영향력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것이 단순히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세력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기존 국제 질서에 대한 아주 엄중한 도전으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 지역에서 그 무력 사용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세계 그 우리 주변에 그 지도자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푸틴 러시아의, 그 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일본의 아베,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까? 성격도 강하고요. 그리고 어느 그 국가의 역대 지도자들보다 가장 전략적이면서도 대단히 강한 카리스마와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김정은도 얼마나 고집이 세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고기압에 다 찌그러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했던 해법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깊은 그 의문을 우리 국민들이 현재 갖고 있는 겁니다. 과연 북핵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세력전이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지난 정부가 제시했던 방안들, 그리고 우리의 행태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합당한 전략이었고 그리고 정책이었고 어떤 그런 대비하는 모습이었는가?
우리는 거기에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정부에서 현재 과연 이걸 위해서 무엇을 어떤 비전을 어떤 보관을 제시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위기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실질적으로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저 전우택 선생님께 여쭤보기 전에요. 제가 그 지금 이혜정 교수님은 전례가 없는 지금의 위기를 북미 간에 쌓이고 쌓인 구조적인 불신 이렇게 이런 걸로 접근해 주셨고요. 김은규 교수님은 북한이 느끼고 있는 어떤 고립감, 안보 위협 뭐 이런 거에 조금 초점을 두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도 궁금하고 이 자리에 계신 청중분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혹시 한 1분 정도만요, 김은규 교수님. 북한이 안보 위협을 느껴서 이 핵개발이라는 어떤 뭐 방어 수단 우리가 양보해서 이해를 하면은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 시대와 달리 김정은은 그 ICBM 개발에 아주 뭐 놀랄 정도의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때리는 능력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 뭐 간단하게 언급하실 부분 있으시면. 그거는 흔히 지금까지 늘 얘기해오던 방어적인 어떤 그런 자유수단하고는 이 범위를 좀 넘어서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아마 이 부분은 질문하신 분이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한테 한번 떠보고 나중에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제 견해를 이야기하자면 이 핵을 완전히 이제는 그 어떤 뭐랄까요 교섭의 카드로서 사용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무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김정은 이전에 김정일 말기에 본인이 이제 쓰러지면서 사실은 마음을 굳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이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제 단순히 한국에 대한 위협 가지고는 강대국이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위협의 본질은 결국은 미국이 가장 아파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이제 아마 한국보다는 일본일 거고 일본보다는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는 괌이라든가 여기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결국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어야만이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김정은이 또 대담한 거죠. 네, 예, 아니 죄송한데 제가 1분입니다. 예. 박인희 교수 질문에 이의가 있어서 방어용과 공격용은 북한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우리 입장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 방어용과 공격용을 생각을 해보면 9.11 테러 이후에 그러니까 북미 간의 합의 축했을 때 항상 제네바 합의에도 들어있고 요구한 건 소극적 안전 보장이죠. 핵을 갖고 있는 국가가 핵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거였는데 소극적 안전 보장이 안 된 거죠. 9.11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그다음에 악의 축으로 북한을 넣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부터 이제 핵 개발을 공식화한 거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라크를 침공하니까 그다음에 바로 NPT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공격의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어야 당연히 방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공격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방어용이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두 분 설명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전우택 교수님께 좀 어려운 걸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 그 전례가 없는 위기와 어떤 이 생존을 건 게임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거부감과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더 가지는 그런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 이런 우리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는 한반도 지금 평화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고요. 정신의학 중에 사회정신의학이라는 영역을 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정신병리가 아니라 집단의 정신병리를 주로 연구하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북한이라는 집단을 그동안 연구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고요. 제가 우리 김은규 교수님이나 이혜정 교수님 또 우리 박인희 교수님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가 굉장히 궁금했었던 대표적인 학자분들이시라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같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공부의 기회이고 또 영광입니다.
우리나라라기보다도 뭐 예를 들면은 어디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또는 파리나 런던에서 쇼핑몰에 쇼핑을 하러 갔다가 대형 폭탄이 터졌다고 칩시다. 이거는 뭐 아주 흔한 일이잖아요. 요새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때 죽지 않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이 상태가 될까요? 이제 이거를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 양상을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주 그냥 과각성 상태가 되는 겁니다. 깜짝깜짝 놀래고 쉽게 화를 내고 아주 그냥 긴장해 있는 상태와 같은 측면이 나타나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미 폭탄은 터지고 하루가 지났고 일주일이 지났고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꼭 폭탄이 터지는 것만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악몽을 꾸거나 또는 그러한 기억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서 다시는 쇼핑몰에 못 가게 됩니다. 갔다간 또 터질 것만 같다는,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 비슷한데도 근처를 못 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옛날에는 나한테 그런 나쁜 일이 생기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살다가 이제는 나한텐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쪽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네 가지 특징이거든요. 어떤 거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한 민족에게는 6.25가 그런 일이었어요. 이 일이 한번 터진 다음에 한국인들의 생각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고요. 사실 이거는 남한만의 특징이 아니라 북한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과각성 상태가 된 거예요. 쉽게 놀래고 화를 내고 긴장하는 겁니다. 남한 사회의 특징은 예를 들면은 일종의 아주 강력한 레드 컴플렉스가 생겨서 빨갱이가 일으킨 전쟁에 이렇게 당했다는 경험 때문에 하여간 무슨 빨갱이 소리 비슷하게만 나타나는 것 같으면 경기를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마음속에서 막 긴장돼서 나타나는 증상.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자꾸 이미 이거 다 지나간 얘기인데, 물론 우리는 아직 평화협정을 못 맺었고 정전이라고 하는 정전협정을 맺은 상태에서 지금 벌써 이제 세월이 60년 넘게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전쟁 상태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실제로 북한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 전쟁 상태 맞다라는 확인을 자꾸 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거꾸로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미국이나 전 세계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철수하냐 마냐 뭐 이거 갖고 고민하는데 한국은 주식값이 더 오르고 있거든요.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외국에서 보면 이거는 좀 신기한 일이고 좀 미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것이 일상화된 것 정도도 있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건강한 모습은 아닌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인지적으로 또 기분이 우울하고 불안한 거예요. 한국은 지금 이제 곧 3만 불 시대에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6.25 때보다도 훨씬 더 자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인 국가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민들한테 정말로 절박하게 필요한 거고, 평화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그냥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아마 그래서 오늘 민화협에서도 이 평화라는 주제를 갖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우리 저 마음에 쏙 와닿는 설명 다 이해하실 것 같고 감사합니다. 전우택 교수님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례가 없는 이 위기를 이제 그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뭐 일상은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궁금한 게 과연 북한 사람들은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지금 뭐 쉽게 또 저희가 접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조금 과감하게 과도하게 얘기하면은 북한 주민들은 마치 이제 뭐 이렇게 집단 최면에 걸려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북한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 하나 더 들어가 보면은 뭐 김정은의 리더십이라 그럴까요? 아버지와는 달리 저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이렇게 위기를 몰고 가는 이런 김정은의 마인드, 이런 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설명 가능할지 한 번 더 정우택 교수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각본에 없던 질문을 저희 던지신 겁니다. 이거는 그래요. 사실 6.25 때 제가 아까 트라우마를 받았고 남북한이 다 받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남한은 그 당시 2천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고요. 죽거나 실종된 사람 숫자가 남한 국민 전체 인구의 약 한 3.5에서 4.5%가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 당시 한 1,000만 명 정도의 인구였고요. 전체 인구의 한 12%에서 14%가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거나 실종된 사람의 숫자의 퍼센티지를 그 사회가 받은 트라우마의 양이라고 그냥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한다면, 북한은 6.25 때문에 남한보다 3배 정도의 트라우마를 더 받은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특별히 그 미국의 폭격에 의해서 워낙 무슨 모든 도시들은 완전히 정말 벽돌 위에 벽돌 한 장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박살이 났었기 때문에 그때 엄청나게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북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할머니가 자기 어렸을 때 보면은 하늘에서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를 하면은 마당에서 막 어쩔 줄 모르고 털썩 주저앉아 갖고 소변을 그냥 이렇게 줄줄 누는 모습에 아이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 양반이 6.25 때 소위 그 당시 색색이라 불렀던 미국 폭격기에 의해서 가족들이 죽은 경험에 의한,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공포심보다 훨씬 큰 공포심을 주민들이 갖고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북한의 정권이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잊지 않게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던 무슨 연설을 하던 무슨 교육을 하던 6.25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끔 유도해 왔거든요. 그게 이제 그 정권을 유지시킨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심리가 뭐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볼 때는 뭐 핵무기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막 외치고 있을 때는, 저들의 그 이면에는 얼마나 자신들이 불안했는데 핵무기가 우리를 이제 지켜줄 것만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요. 김정은의 어떤 리더십은 아까 우리 이혜정 교수님도 말씀 주시고 그랬지만은, 북한의 핵실험은 제가 볼 때는 2차 핵실험까지는 조금 방어적인 측면, 미국이 자기네를 때리지 못하게 하려는 목표와 같은 목표를 두고 갔던 거라면은, 3차 핵실험부터는 확실히 이제는 방어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을 이루는데 핵을 하나의 요소로 들어오게끔 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측면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경제적 이익이나 뭐하고 바꿀 수가 없는 핵으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김정은의 어떤 판단, 또는 김정은의 일종의 자신의 정권과 힘을 빨리 정착시키려고 하는 정치적인 계산이 함께 들어가 있는 측면이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의 평화 부재, 뭐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아주 구조화된 복잡한 북미 간의 어떤 불신, 신뢰의 결여, 이런 걸로 이혜정 교수님 설명해 주셨고요.
또 북한이 느끼고 있는 어떤 위협, 고립감, 거기에 미중 어떤 패권 경쟁기를 생존의 기회로 포착하고자 한 뭐 판단, 이런 관점으로 이제 또 우리 김은국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